네, 이어서 94쪽의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살펴볼게요. 이슬람 세력은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공부를 했는데 상징적인 연도가 여러분 헤지라였어요. 헤지라 사건을 겪은 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점점 이슬람 세력이 성장을 하면서 뭐 우마이야 왕조라던가 아바스 왕조라던가 그리고 셀주크 티르크까지 이슬람 세력이 점차 확장이 돼서 우리가 이후 이집트 그리고 뭐 이베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등등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런 구절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세력들이 이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세력들이 인도까지 찾아오게 된 게 인도의 이슬람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찾아와서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숫자를 써놨는데 10세기 있고요. 그리고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리고 이제 13세기 이후 배움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래서 인도 북부하고 인도 남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이제 촐라라고 하는 왕조가 번성을 한 거를 일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노예 왕조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우선은 600년대에 이슬람교가 성장을 한 다음 700년대, 800년대 동안에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커져요. 그리고 확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서북부 쪽부터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세기 시기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굽타 왕조가 이제 약화되면서 다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혼란기를 거쳐서 8세기에 이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1세기에 가즈니와 고르 왕조라는 이제 이름이 좀 독특한 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인도 북부의 아프가니스탄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왕 이름도 마흐무드 왕, 그래요. 무함마드 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흐무드.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하고 종교가 점차 들어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확산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고르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즈니 왕조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신드 아래쪽에 있는 구자라트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델리 부근 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고르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 왕조가 인도 중앙부 지역을 차지한 후에는 이제 북인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아이바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이바크는 원래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용병 출신입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싸우는 군인을 뜻하죠. 그래서 고르 왕조의 용병이었다가 이제 이 노예 출신이고요. 이름이 아이바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언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정치력도 좀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투르크 계통의 이슬람 지배자들은 이제 노예 출신의 전사를 부하로 삼고는 했는데 이 재능 있는 노예가는 간혹 정치가로 출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바크도 그런 사람이고요. 노예 출신, 그 다음에 노예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분 막 세수하는 걸 도와주거나 이런 노예가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무함마드 왕 옆에서 전쟁터를 많이 따라다녔고 싸움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종교훈련과 군사훈련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팔려다니다가 무함마드 왕의 신임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전투에서 활약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승진을 하고 무함마드 왕의 예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중앙아시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점령지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돌아갔어요.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자, 그러면 이 북인도 지역의 지배자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 출신인 아이바크가 술탄으로 즉위를 하고 그의 자손들이 이어서 인도를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인도의 어떤 세력의 기반이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자기의 정당성을 얻냐면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의 아바스 왕조에 있는 바그다드에서 살고 있는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 우리 크리스트교로 따지면 교황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에게 저 인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해서 자격증을 받아오고 이 지위를 굳혀서 이제 이 인도에서 세력을 확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바크네 집안 사람들을 노예 왕조라고 하고요. 노예에서 비롯했다 해서 노예 왕조라고 하고 그 이후로도 5개 정도의 왕조가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심지가 인도의 이제 여러분 뉴델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뉴델리 할 때 그 델리라는 도시이고요. 이 델리에서 이슬람 교도인 인물들이 술탄의 칭호를 받아서 인도를 지배하게 된다 해서 왕조의 이름이 델리 술탄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나머지는 거의 풀려요. 그리고 요거는 이슬람사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세겠죠. 인두라고 하는 건 머리를 뜻하는 건데 머리가 몇 개이냐 해서 머리마다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인원에 따른 세금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슬람교인 경우에는 인두세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내야 되겠어? 힌두교도들만 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물론 북인도 지역이긴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정치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힌두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생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분열을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좋은데 너무 매력적인 점이 뭐냐면 이슬람은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랑 너무 틀려요? 카스트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이런 내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카스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개종을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문화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 면에서도 나 이슬람교야 하면 훨씬 더 다니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들 중에서는 이 이슬람교의 확산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는 이슬람 성향이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델리 술탄 왕조 시대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거나 좀 더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도 전통의 종교인 힌두교와 그리고 기득권층 브라만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새로 들어오게 된 이슬람교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시작이 된 인도의 어떤 분열이 지금도 인도를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슬람 계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된 게 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이런 왕조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이제 본격적인 이슬람 세력이 인도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아를 폐지하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베풀면서 더욱더 인도 내부에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잠시 무굴 제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내용이 배움책에서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뒤로 좀